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오늘 뉴스에 그 박순학 작가 유튜브 폭파된 그 이유가 뭐 나왔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정책이 이제 안 맞아서 그 이제 다운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박순학 작가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소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 보면 이제 그런 게 와요. 뭐 이렇게 유튜브 정책에 맞지 않아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내리게 됐다 이런 게 오는데 이제 박순학 작가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제가 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이니까 유명하신 분인데 만약 유명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뭐 안에서 이제 좀 가격하게 얘기를 해도 뭐 누가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뭐 언어가 뭐 부적절하다 뭐 또 저기 뭐 정치적인 어떤 걸 조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이제 박순학 작가께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분이고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이쪽을 좀 약간 공격을 하고 조국 이쪽 공격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지지자들이 그 발언이 위험하다 또는 뭐 과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단체적으로 어떤 뭐 항의 어떤 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면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아무튼 이게 뭐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이렇게 구독자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넘어갈 텐데 구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오거나이저니까 그게 이제 소위에서 경찰도 그렇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글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항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온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뭐 소명이 그 자체적인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 이제 방송을 아무래도 뭐 유예를 한 거겠죠. 다운을 시킨 거겠지.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걱정이었어요. 그게 사실 말하시는 게 워낙 이제 강력하시니까 듣기엔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빌미가 될 수 있다. 빌미가.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세련되게 말씀하시면 좀 어떻겠느냐. 왜냐면 이제 세련되면서 이제 할 얘기 다 하시는 그런 방법을 이제 좀 개발을 하시는 게 이제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내일 뭐 그 금융개혁당이 이제 창당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참 잘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뭐 아무튼 거기 참 뭐 저도 참 어떤 좋은 취지잖아요. 아무튼 그게 뭐 지금 댓글을 보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 조국을 지지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박순학 작가하고도 이제 뭐 척을 졌다 이런 게 나온다. 어쨌든 그게 다 설일 뿐인 거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걸 자꾸 이제 맞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당 자체가 이제 가져가는 어떤 그 모토가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염원인 모토이기 때문에 3대 공약 참 좋잖아요. 공매도 그리고 금투세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이 세 가지는 정말 뭐 어디 하나 뺄 수가 없는 정말 중요한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모토이기 때문에 세 개 다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그래서 지금 뭐 근데 단 하나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방금 이야기 드렸죠. 이제 박순학 작가하고 이제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죠. 그걸 너무 예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어떤 이유인지 뭐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파괴력이 박순학 작가의 그 파괴력이 있는데 그게 좀 금융개혁당으로 좀 이렇게 못 간 게 좀 아쉽다. 만약에 갔으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아무튼 뭐 정치 현실은 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리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디 아프기도 하고 뭐 갑자기 이제 뭐 구속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송영길 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재명 저기도 뭐 사법 리스크에 좀 걸려 있고 뭐 사실 뭐 윤 대통령께서도 이제 고발 사주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 후보라든지 그런 어떤 리더에게는 상당히 많은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개혁당이 사실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꿋꿋하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 좀 이제 창당 도와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제가 뭐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창당대회에 못 가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도 한번 가서 이렇게 좀 어떤 분이 계시나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득불 제가 성향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방송을 통해서 그 좋은 취지를 또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이 또 좋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아산육된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좀 객관성을 떨어뜨려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뭐 찬성합니다. 예, 금융개혁당이 잘 되길 찬성하고 민주당이나 뭐 개인적으로 또 지지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근데 뭐 그거를 금융개혁당 자체가 이미 당을 창당한 입장에서는 이미 뭐 다른 당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하고는 척을 달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정당을 좋아한다 이런 것은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막수만적으로 해서도 국힘을 뭐 지지한다 또는 뭐 누가 어딜 지지한다 이런 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지지하는 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근거에 어긋나고 또 보수의 가치가 뭐겠어요? 보수의 가치는 다양성이잖아요.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법을 어기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되 법을 어기지 않고 규칙을 지켜나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예를 들어 자기 양심적으로 자기는 뭐 자기 민주당을 좋아한다는 걸 말린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이직이 어떻게 하는 것도 그 마음속으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반민주적인 생각인 거죠. 뭐 이직이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다양성을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본은 다양성을 인정한다. 나하고 다를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게 어떻게 보면 성숙된 민주주의의 바른 자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은 이제 무슨 거에 관심이 좀 많냐면 이 휴머노이드 AI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예, 휴머노이드 AI.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이 휴머노이드 AI를 처음에는 무슨 생각 때문에 좀 관심을 가졌냐면 이게 배터리에 상당히 배터리의 2차 전지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소재거리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2차 전지가 상당히 정말 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휴머노이드 AI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AI라는 어떤 그거 영역이 신문지상에 안 나올 때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 전기차가 이제 미국에서 막 겨울이라고 이제 못 가고 막 그래서 2차 전지가 막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잃고 뭐 테슬라가 지금 힘들어하고 그런다는데 테슬라 힘들어하는 거하고 2차 전지가 떨어지는 거하고 뭔 상관일까? 응? 왜냐하면 우리가 건전지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건전지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게 뭐 차에만 쓰나? 예를 들면 뭐 상당히 많이 쓸 텐데 여러 가지 뭐 항공기도 예를 들면 뭐 무인 항공기 같은 거 드론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가솔린으로 가지 않는 뭐 전차라든지 응?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해서 내연기관이 아닌 것들은 다 솔직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뭐 차뿐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전동차도 하긴 차지. 아무튼 뭐 차뿐이겠어요. 네 발로 움직이는 것들은 다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움직이는 건 다 이제 하는 거지. 움직이는 거.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요즘 워낙 AI 하는데 엔비디아라 그래가지고 AI 그 그래픽 카드 만드는 이제 그쪽 회사에서 이제 AI 때문에 이제 반도체 대흥행을 했다라고 생각 드는데 이상하다. AI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는 2차 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전문가가 아님에도. 왜냐면 우리가 AI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컴퓨터 같은 AI도 있지만 챗GPT 같은 어떤 뭘 물어보고 이런 AI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로봇 아니겠어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같이 생긴 로봇. 그게 우리가 요즘 피규어 AI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베이조스네 아마존의 창시자 베이조스
또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다들 지금 거기에 돈을 집어넣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엔비디아도 거기다 돈을 뭐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들도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건 그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라는 것이 뜨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만 보고 뭐 컴퓨터만 만지고 이런 AI만 생각하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옛날 2000년 전에 2000년 그때 나왔던 우리가 로봇 그 애가 나오는 주인공 있잖아요. 그 AI란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오는 그 AI 같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막 신문지상에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럼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그게 나오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가장 히트가 되겠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봤을 때 휴머노이드 AI가 됐을 때 가장 이제 경제 지형이 변화의 핵심적인 대변혁은 첫 번째는 결국은 2차 전지예요. 그건 뭐 물어보나 말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로봇이 움직여야 되니까 로봇을 코드를 꽂아놓고 갈 수는 없어. 로봇은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자꾸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그 얘기를 너무 하면 또 2차 전지가 또 갑자기 엄청나게 오를 것 같아가지고 한국이 지금 AI 2차 전지의 가장 핵심 기술국이기 때문에 그런지 먼저 2차 전지 얘기하면 이제 또 이제 한국이 엄청나게도 오를 것 같으니까 그 또 중국 같은 놈들은 놈이에 죄송합니다. 중국 거기도 어쨌든 기술력이 한국보다 못 미치잖아요. LFP 이런 것들은 좀 싸구려고. 그러다 보니까 AI, 특히 휴머노이드 AI, 피규어 AI, 그 인간형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효율의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지금 현재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만 뜨는 거니까 그걸 안 띄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중국 언론은 완전히 그걸 안 띄우는 거지. 그 얘기 나오는 즉시 다 폐기해버리는 듯한 느낌. 예, 그거 나오는 순간 LG 엔솔, 뭐 삼성 SDI, SK 온만 띄워주는 거고 본인들은 아무런 그 효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본인들은 싸구려 지금 배터리로 인정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게 확 떠버리면은 이게 한국 또 이게 배터리가 또 뜨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아직 본인들이 뭐 배터리 그게 이제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도 한국 제조업이 또 부흥하겠구나. 뭐 아무튼 뭐 우리하고 미국이 아무리 동맹이라도 이 돈 문제는 냉정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2차 전지 1등 아닌데 유럽도 1등 아닌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휴머노이드 AI가 배터리에 정말 최적화된 어떤 수혜주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수혜주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걸 우리가 막 해야 돼요. 얘기를 막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를 막 해야 돼. 그건 우리가 삼척동자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걸 얘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징가제트가 움직이는데 배터리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뭐 거기다 석탄을 떼겠어, 석유를 떼겠어? 응? 그랜다이저를 마찬가지고 뭐 로버트 건보이도 결국은 다 배터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배터리란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그 중요성이 정말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아니 뭐 무한대로 아마 중요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경제 지형이고 그건 이제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자리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AI를 자꾸 이제 너무 지능형 AI라 그래가지고 너무 고차원적인 지능을 요하는 어떤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꾸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능형보다는 그러니까 지식은 좀 저차원이고 힘을 좀 필요로 하는. 근데 그 힘을 어디다 쓴다? 보통 우리가 3D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더러운 직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하기 싫어하고 위험하고 데인저러스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더티한 그런 어떤 쪽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싫잖아요. 그게 하기 싫으니까 사실 되게 모집도 힘들고 리크루팅이 상당히 힘들고 또 그분들이 또 그거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또 죽고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뭐 아시잖아요. 그 중대재해법이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CEO가 막 구속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 CEO들도 여차하면 직원들 잘못되면은 그냥 바로 전과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일본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런 쪽 직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사람을 뽑기가 상당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뽑아도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큰일 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쪽은 또
돈을 또 많이 준단 말이야. 왜? 요즘 같은 세상은 이 더러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쪽을 아마 상당히 커버리지 할 수가 있다. 휴머노이드 AI가 데인저러스하고 더티한 쪽 잡을 상당히 어떤 커버리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일자리잖아요,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일자리를 다 잡아먹는 겁니다. 단순 노동이면서 어렵고, 그리고 위험하고, 그리고 더티한. 이 업종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택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17층까지 막 뛰어 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막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지루하고 반복된 작업들. 뭐 이렇게 뭐 택배를 분류한다든지 이런 작업들. 지금 다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를 만약에 다 이제 로봇이 한다. 그리고 뭐 택배도 이제 다 로봇이 하고, 그리고 뭐 드론 같은 것이 하고, 그리고 또 소방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조선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조선 그 배 위에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이제 로봇이 하고, 자동차도 사실은 로봇이 당연히 조립하고 이런 것들 다 로봇이 하고, 뭐 철광, 제철, 뭐 그 정유 이런 데서 위험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이제 로봇이 한다. 해저 탐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로봇이 하고, 시추 이런 것들 다 돈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특히 석유공사 관련돼 가지고 그 석유 탐사 이런 거는 뭐 시추선에서 뭐 돈 뭐 수억 원씩 받습니다. 수억 원씩.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뭐 한번 나가면 몇 개월씩 있으니까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사람이 하는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AI가 이제 하는 거예요. AI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들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하면 몇 가지가 되게 감소되죠. 일단 보험료 같은 것들이 보험을 안 들어도 되죠. 기계니까. 기계니까 보험 드는 건 이제 상해보험만, 그러니까 손해보험만 들겠지. 뭐, 소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사람에 대한 보험이라기보다는, 목숨에 대한 보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로봇이 뭐, 고장났을 때나 이걸 고쳐주는 어떤 그런 보험이 들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손해보험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제 보험료가 상당히 싸질 거고, 뭐 사실 아무리 그 비싼 로봇이라도 인간의 목숨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리고 고용계약 같은 것들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고용계약이 뭐 거의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그러면 중대재해법 같은 것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고, 거기서 상당히 느슨해질 수가 있다. 느슨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뭐랄까요. 우리가 ESG 경영 이런 것들도 뭐 그것도 사람에 관련돼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부린다고 ESG 경영이 있는 거지, 뭐 로봇을 부리는데 ESG 경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로봇한테 뭐 예를 들면 24시간 일해? 너 뭐 밤새도록 일해? 이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로봇인데 뭐 24시간 일하면 어때? 그러니까 뭐 근로기준법으로 뭐 꼭 지켜야 되고, 뭐 워라밸을 어떻게 보면 꼭 엄수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좀 숨을 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휴머노이드 AI가 뭐 지능형으로 해서 뭘 물어보고 뭘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떤 그 대체 효과를 가져줄 수 있는 거는 역시 더티하고 어려운 일들, 이 직종들을 해결해 준다는 부분들이 가장 클 것입니다. 로보캅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로보캅. 로보캅. 로보캅이 그거 뭐 정말 그 깽단들하고 총격질하는데, 저 경찰관 죽으면 막 경찰청장까지 내려가지고 막 무릎 꿇고 빌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위험한 거는 다 이제 로보캅이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로보캅이야 뭐 100대가 죽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경제적 손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소방관 요번에 2분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손실만 되는 거지, 뭐 정말 추모하고 눈물 흘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유족들 막 이렇게 또 보상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막 아주 심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까지 생각하면 그냥 인적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로봇이 해결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큰 변화가 올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는 뭐냐면, 이제 인간이 그러면 뭘 할 거냐는 거죠. 인간은 결국은 머리 쓰는 걸 하는데, 머리도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 계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챗 GPT 같이 뭐 그런 어떤 고차원적이지만 이미 딥마인딩인가요?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AI가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즉흥적인 지식이 이제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봇이 예측할 수 없는 지식, 또 로봇이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을 막 표출해내는 약간 기인들, 우리가 쓰기 그런 것도 약간 기인들, 4차원들. 어디 가면 4차원이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 패턴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패턴 로직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떼돈을 벌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인간들 중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가 아닌 인간들 중에서도 직업을 대체당한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가난해질 거고 대신 반대로 직업을 대체당하지 않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도 대체 가능한 사람들은 가난해질 것이고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 대체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마 이제